아버님 잠깐만요. 절대 들어오시면 안 돼요.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지하 창고에서 들려왔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 며느리는 어김없이 창고 문을 잠그고 들어갔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파란 불빛, 그리고 누군가와 나누는 수상한 대화들. 다음 주까지 준비할게요. 들키면 안 되니까 조심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한다는 걸까요? 은행에서 50만 원을 인출하는 며느리를 목격했습니다. 두꺼운 현금 뭉치를 가방에 넣고 낯선 건물로 사라졌죠.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찢어진 영수증, 상담료라는 글자와 함께 적힌 거액의 돈, 그리고 며느리 방에서 우연히 본 병원 예약표. 최종 결정이에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야근하는 그날 밤, 저는 망치를 들고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쾅! 쾅! 부서지는 자물쇠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르고 떨리는 손으로 창고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광경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창고에 숨어 들어가던 며느리. 과연 그곳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며느리가 그토록 감추려 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의심이 이해로, 오해가 감동으로 바뀌는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2층 집, 70평생을 살아온 김노인은 요즘 이상한 일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 며느리는 어김없이 지하 창고로 내려갔죠. 아버님, 잠깐 아래 좀 다녀올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의 눈에는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창고 정리를 하나보다 계절 옷을 바꾸나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매주 화요일 정확히 9시라는 게 이상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했죠. 이상하네. 대체 창고에서 뭘 하는 거야? 김노인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창고로 내려간 지 30분이 지났지만 올라올 기척이 없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밤 김노인은 우연히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다가 창고 쪽 계단을 내려다본 거죠. 그때였어요. 창고 문틈 사이로 파란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건 뭐지?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파란빛은 컴퓨터나 텔레비전 화면에서 나오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창고에 컴퓨터가 있을 리 없는데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김노인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 봤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면서요. 창고 문 가까이 다가가자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클릭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대체 뭘 하는 거야? 더 가까이 가려는 순간 계단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김노인은 화들짝 놀라 제자리에 얼어붙었죠. 창고 안에서 소리가 뚝 끊겼어요. 누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된 목소리였어요. 아, 나야. 화장실 가다가. 김노인은 황급히 대답하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등 뒤에서 며느리가 창고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김노인은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아침마다 정성스레 밥상을 차리고 집안일을 깔끔하게 해냈죠. 하지만 화요일만 되면 어김없이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김노인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며느리가 창고에서 올라올 때마다 표정을 살폈어요. 때로는 피곤해 보였고, 때로는 묘하게 들떠 보이기도 했습니다. 2주일 후
김노인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며느리가 큰 쇼핑백을 들고 집에 돌아온 겁니다. 전자제품 가게 로고가 선명했죠. 뭘 샀어? 아, 그냥 필요한 거 좀요. 며느리는 얼버무리며 쇼핑백을 꼭 안고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새로 산 물건을 방이 아닌 창고로 가져간다는 게 이상했어요. 김노인은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요. 김노인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사이 김노인은 쓰레기 봉투를 뒤져봤어요. 비열하다는 건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찢어진 영수증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너무 잘게 찢어져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몇몇 조각을 맞춰보니 상담료라는 글자가 보였죠. 금액은 10만 원이었습니다. 상담료? 무슨 상담을 받는 거야? 김노인은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걸 찢어서 버렸는지 의문이었어요. 숨기고 싶은 뭔가가 있다는 증거였죠. 며칠 후 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방 쓰레기통에서 병원 예약표가 나온 거예요.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정신과? 우리 며느리가 왜? 김노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며느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상담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일에 연루된 걸까요? 그날 저녁 며느리와 아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요즘 피곤해 보여.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좀 바빠서. 며느리의 대답은 짧았어요.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김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항상 그랬죠. 다음 주 화요일 김노인은 며느리가 창고로 내려가기 전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화장을 했어요. 가벼운 화장이었지만 분명 신경 쓴 흔적이 보였죠. 창고 가는데 화장을 해? 이상한데. 며느리가 창고로 내려간 후 김노인은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이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숨을 죽였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여전히 파란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준비할게요.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마치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준비? 뭘 준비한다는 거야? 김노인은 더 들으려 했지만 며느리의 통화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황급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날 밤 김노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큰일을 준비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상담료, 병원 예약, 그리고 창고에서의 비밀스러운 활동들. 혹시 빚에 쪼들리는 건 아닐까? 김노인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사채를 썼거나 도박에 빠졌거나 아니면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요? 이틀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시장에 다녀온다던 며느리를 우연히 은행 앞에서 목격한 거예요. 김노인은 재빨리 몸을 숨겼죠. 며느리는 현금 자동입 출금기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기계를 조작하더니 두꺼운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김노인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봉투를 가방에 넣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마치 누군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죠. 얼마나 뽑은 거야? 김노인은 며느리가 사라진 후 같은 기계 앞에 섰습니다. 영수증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주워서 보니 50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었죠. 50만 원? 이런 큰 돈을 왜? 생활비로 쓰기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뭔가에 돈을 쓰고 있었어요. 그것도 남편 몰래요. 김노인은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심각한 문제에 연루되어 있다고요. 김노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비밀을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죠. 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인출한 며느리가 대체 어디에 쓰는지 알아봐야 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김노인은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할 때를 대비해 모자와 선글라스를 챙겨뒀죠. 70평생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오후 3시 며느리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어요. 가방도 평소 쓰던 것보다 큰 걸 들었죠.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김노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재빨리 모자를 쓰고 따라 나섰어요. 며느리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김노인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들키면 안 됐습니다. 버스가 왔고 며느리가 탔습니다. 김노인도 서둘러 올라탔어요. 다행히 사람이 많아서 들키지 않았죠. 며느리는 맨 뒤쪽에 앉았고 김노인은 중간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버스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김노인도 재빨리 따라 일어났죠. 버스에서 내린 곳은 번화한 상가 지역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주위를 살피더니 한 건물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5층짜리 건물이었죠. 김노인은 조심스럽게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등을 보니 3층에서 멈췄어요. 며느리가 3층으로 간 겁니다. 3층에 뭐가 있지? 계단을 이용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참았어요. 3층 복도에 도착하니 여러 개의 사무실 문이 보였죠. 복도 끝에서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305호실 앞에 서 있었어요. 김노인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두드렸어요. 곧 문이 열렸고 안에서 누군가 나왔죠.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김노인은 조심스럽게 305호실로 다가갔습니다. 문패를 봤죠. 마음치유심리상담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심리상담센터? 김노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상담을 받으러 온 건가요? 아니면 이건 위장이고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요즘 사이비 종교나 다단계 조직들이 상담센터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어요. 혹시 며느리가 그런 곳에 빠진 건 아닐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김노인은 황급히 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도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불안했어요. 무슨 용기를 얻었다는 걸까요? 며느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김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305호실 문을 두드렸어요. 네, 누구세요? 중년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노인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저기, 여기가 심리상담센터 맞나요? 네, 그런데요. 혹시 방금 나간 분이 무슨 상담을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분 시아버지인데. 여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상담 내용은 비밀이에요. 가족이라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며느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알아야. 걱정하지 마세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좋은 결정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여성은 그 말만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김노인은 복도에 혼자 남겨졌어요. 좋은 결정? 대체 뭘 결정한다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노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는다는 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닌가요? 그날 밤 며느리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김노인은 복도를 지나다가 우연히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다음 주 최종 결정이라니 떨려요. 잘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문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죠. 네, 준비는 다 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최종 결정? 마지막 단계. 김노인은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김노인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며느리의 전화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최종 결정, 마지막 단계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죠. 도대체 무슨 결정을 하려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의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며느리의 밝은 미소도 이제는 가식처럼 느껴졌죠. 아버님, 식사하세요. 그래. 김노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의심하고 있다는 게 들킬까봐 두려웠죠. 아들이 출근한 후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김노인은 거실에서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버님, 저 오늘 오후에 잠깐 나갔다 올게요. 며느리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또 어디를 가는 걸까요? 어디 가는데? 시장 좀 들렀다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오후 2시 며느리가 외출했습니다. 김노인은 이번엔 따라가지 않았어요. 대신 며느리 방을 살펴보기로 했죠. 미안하다, 며느리야.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며느리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짓을 하는 자신이 비열하게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죠.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가계부가 보였어요. 며느리가 꼼꼼하게 적어놓은 가계부였죠. 뭔가 있을 거야. 페이지를 넘기며 살펴봤습니다. 식비, 교통비, 공과금. 평범한 항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항목이 눈에 띄었죠. 특별비용 20만 원, 준비금 30만 원, 최종 납부 50만 원. 이게 뭐야? 100만 원이 넘잖아. 최근 석 달 동안 며느리가 쓴 돈이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용도는 정확히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냥 특별비용, 준비금이라고만 써 있었죠. 김노인은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구겨진 종이 하나가 나왔어요. 펼쳐보니 계약서 같은 문서였죠. 이건 계약서? 문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전문 용어가 많아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만 최종 승인 대기 중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승인? 뭘 승인받는다는 거야?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거예요. 김노인은 황급히 문서를 원래 자리에 넣고 방을 나왔죠. 아버님, 집에 계셨어요?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노인이 자기 방 앞 복도에 서 있었거든요. 응, 화장실 갔다 오는 길이야. 아, 네. 저 과일 좀 샀어요. 깎아드릴게요. 며느리는 의심하는 기색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김노인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아슬아슬했죠. 그날 저녁 식탁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밥을 먹다 말고도 몇 번이나 화면을 봤죠. 무슨 연락 기다려? 아들이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아, 아니야. 그냥 며느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식사 후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손을 닦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여보세요?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과 안도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통화를 끝낸 며느리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죠. 김노인은 거실에서 몰래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기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알 수 없었죠. 뭔가 결정됐구나. 그날 밤 김노인은 오랜 친구박 노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게, 나 좀 상의할 게 있네. 무슨 일인가? 목소리가 안 좋은데. 며느리가 이상해. 요즘 큰 돈을 쓰고 있고 심리 상담도 받고 뭔가 계약서 같은 것도 있고. 박 노인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혹시 며느리가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닐까? 요즘 다단계나 투자 사기가 많다더군.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면 더 나쁜 경우도 있네. 불법 대출이라든가. 자네 며느리 빚쟁이한테 쫓기는 거 아닌가? 김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가능성이었어요. 그럴 리가. 하지만 확인해 봐야 하네. 창고에 뭐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게. 전화를 끊은 후 김노인은 창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지하로 향하는 계단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들어가 봐야 하나? 하지만 창고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만 열쇠를 가지고 있었죠. 김노인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창고에 직접 들어가서 며느리가 숨기고 있는 게 뭔지 확인해야 했죠. 자물쇠를 어떻게 열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열쇠를 훔칠 수도 없었어요. 며느리는 열쇠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거든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야근해야 해요. 밤늦게 들어올 거예요. 김노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회였어요. 아들이 없는 날 밤 며느리가 깊이 잠든 사이에 창고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침 일찍 나갔고 밤늦게 돌아온다고 했어요. 김노인은 하루 종일 초조했죠.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했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10시쯤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버님,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 그래, 잘 자거라. 김노인은 거실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11시, 12시, 1시.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새벽 2시가 되자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며느리 방에서 불빛도 사라졌죠. 김노인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창고로 가려면 자물쇠를 부숴야 했습니다. 김노인은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죠.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기를 당했거나 빚에 쫓기거나 아니면 더 나쁜 일에 연루됐을 수도 있었죠. 며느리를 위해서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김노인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창고 문 앞에 섰죠. 자물쇠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튼튼해 보이는 자물쇠였어요. 김노인은 망치를 들어 올렸죠. 미안하다, 며느리야. 첫 번째 타격을 가했습니다. 쾅! 소리가 생각보다 컸어요. 김노인은 화들짝 놀라 위층을 올려다봤죠. 깼나?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깊이 잠든 모양이었어요.
김노인은 다시 망치질을 했죠. 쾅, 쾅. 세 번째 타격에 자물쇠가 부서졌습니다. 김노인은 땀을 닦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이제 문만 열면 돼. 손을 문고리에 올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김노인은 심호흡을 했죠. 하나, 둘, 셋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어요. 어둠 속에서 뭔가 보이기 시작했죠. 손전등을 창고 안으로 비췄습니다. 그리고 김노인은 얼어붙었어요. 창고 안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컴퓨터나 수상한 물건은 없었어요. 대신 벽 한쪽에 커다란 선반이 있었고 그 위에 상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이게 뭐지? 가까이 다가가 첫 번째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작은 옷들이 들어 있었어요. 아기 옷이었죠. 아기 옷? 손이 떨렸습니다. 옷을 꺼내보니 새 것이었어요. 택도 달려 있었죠. 분홍색과 파란색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장난감들이었어요. 곰 인형, 딸랑이, 블록. 모두 새 것이었죠. 대체 왜 이런 걸? 세 번째 상자를 열었을 때 김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안에는 아기 침대 부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조립하지 않은 상태였죠. 김노인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며느리가 준비하고 있던 건 범죄도, 사기도, 빚도 아니었습니다. 아기. 벽에 기대앉아 주위를 둘러봤어요. 창고 안은 아기용품으로 가득했죠. 기저귀, 젖병, 유아용 목욕용품, 이유식 그릇. 모든 게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공들여 준비했는지 한눈에 보였어요. 그때 작은 책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죠. 김노인은 일어나서 노트를 집어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며느리의 손글씨였죠. 우리 아기에게. 손이 더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엄마 아빠는 너를 오래 기다렸단다. 5해 동안 병원을 다녔지만 너를 만날 수 없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다른 방법을 찾았거든. 김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너를 입양하기로 했어. 피는 다르지만 사랑은 진짜란다.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줄게. 노트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김노인은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어요. 며느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겁니다. 5해 동안 치료받았지만 실패했고 결국 입양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상담을 받았구나. 심리상담센터는 입양 전 필수 상담이었을 거예요. 큰 결정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100만 원이 넘는 돈도 계약서도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입양 준비 비용이었어요. 김노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노인은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서럽게 운 적이 없었어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왔죠. 내가 뭘 한 거야. 며느리를 의심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미행하고 방을 몰래 뒤졌던 일들. 그 모든 비열한 행동들이 가슴을 찔렀어요. 노트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죠. 우리 아기야, 할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 아빠는 아직 용기가 안 난대. 할아버지가 실망하실까봐 두렵다는 거야. 김노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손주를 기다리는 시아버지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거죠. 나 때문에. 다음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행복해. 곧 너를 만날 수 있잖아. 다음 주면 최종 승인이 나. 그러면 4달 안에 너를 품에 안을 수 있대.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며느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창고에 온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기를 위해 준비하고 아기에게 편지를 쓰고 아기 용품을 정리하면서 행복을 느꼈던 거예요. 상자들을 하나씩 다시 봤습니다. 분홍색 아기 옷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딸이면 이걸 입히고 싶어? 파란색 옷에도 메모가 있었죠. 아들이면 이걸 먼저 입혀야지. 모든 물건에 며느리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곰 인형 하나도 딸랑이 하나도 그냥 산 게 아니었어요. 하나하나 고민하고 선택한 거였죠. 김노인은 벽에 붙어 있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 아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단순한 두 글자였지만 무게가 달랐어요. 며느리에게 가족은 특별한 의미였을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도 입양을 해서라도 가족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창고 구석에 또 다른 상자가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다가가서 열어봤어요. 안에는 병원 서류들이 가득했죠. 난임 치료 기록.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5년 전부터 시작된 치료 기록이었어요. 시험관 시술, 호르몬 치료, 수술. 며느리가 겪은 모든 과정이 적혀 있었죠. 이렇게 힘들었구나. 마지막 진단서를 봤습니다. 임신 불가능 판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6개월 전이었죠. 며느리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5년 동안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한 거예요.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상자 밑에서 또 다른 노트가 나왔습니다. 일기장이었어요. 김노인은 펼쳐봤죠. 오늘 또 실패했다. 5번째 시술도 실패. 남편은 괜찮다고 하지만 미안하다. 시댁에 손주도 못 안겨드리고. 눈물이 글씨를 흐렸습니다. 며느리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남편에게 입양을 제안했다. 처음엔 놀랐지만 곰곰이 생각하더니 좋다고 했다. 고마운 사람이다. 하지만 아버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리지? 김노인은 책을 덮었습니다. 더 읽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혼자 짊어진 무게가 너무 무거웠죠. 미안하다, 며느리야. 정말 미안해.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죠. 누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김노인은 화들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깬 겁니다. 아버님? 거기 계세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김노인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도망갈 수도 없었죠. 창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어요. 부서진 자물쇠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버님. 며느리의 시선이 창고 안으로 향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김노인, 열려진 상자들, 흩어진 노트들,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에 든 손전등이 떨렸죠. 아버님, 이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김노인도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죠.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말을 하지 못했어요. 창고 안은 고요했죠.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방금 알았다. 김노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자물쇠를 부수신 거예요? 미안하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노트를 주었어요. 그리고 상자들을 보며 조용히 말했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며느리야, 손주를 기다리시는 거 알아요. 제가 아들을 못 낳아서 얼마나 실망하실까봐.
말을 못했어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은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죠. 며느리야, 고개 들어봐.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어요. 김노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김노인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아버님이 왜 사과를? 내가 널 의심했어. 나쁜 일을 저지르는 줄 알았지. 너를 미행하고 방을 뒤지고 이렇게 창고까지 부수고 들어왔어.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몰랐던 사실들이었죠. 미행을 하셨어요? 그래. 심리상담센터까지 따라갔었어. 너를 도박꾼이나 사기꾼으로 의심했단다. 김노인은 자신이 한 모든 일을 털어놨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진 것도, 가계부를 본 것도, 은행까지 따라간 것도요. 며느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나는 내 마음을 몰라줬구나. 김노인이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70평생 며느리를 안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아버님, 며느리가 김노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을 모두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매달 병원에 가고 주사 맞고 수술하고 하지만 계속 실패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너무 미안했어요. 시댁에 손주를 안겨드려야 하는데. 아니야, 며느리야. 김노인이 며느리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손주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건강한 게 더 중요하지. 5년 동안 그렇게 아파했는데 내가 몰라줘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입양은 잘 생각한 거야.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어. 사랑으로 이어지면 되는 거잖니.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김노인을 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 손주를 안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좋아. 내가 낳든 입양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니? 김노인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아기용품들이 보였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얼마나 아기를 기다렸겠어. 나도 빨리 만나고 싶구나. 며느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물 속에서 피어난 미소였어요. 정말요? 실망하지 않으세요? 실망? 오히려 자랑스러워.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았잖니.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데. 김노인은 벽에 붙어 있던 우리 가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가족이 뭔지 아니?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 아끼는 거야.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지. 며느리가 다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드러나고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죠. 김노인이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읽어도 될까? 내 손주에게 쓴 편지니까. 네, 읽으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노인은 노트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아기에게 쓴 편지들, 기다림과 사랑이 가득한 글들. 우리 아기야, 할아버지도 너를 기다리신단다.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셔. 할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기면 넌 정말 행복할 거야. 김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내 손주가 곧 온다는 거지? 네. 다음 주면 최종 승인이 나요. 그러면 석 달에서 4달 안에. 석 달이라고? 그럼 얼마 안 남았네. 김노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며느리도 웃었어요. 준비할 게 많겠구나. 나도 도와줄게. 정말요?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손주 맞을 준비를 해야지. 김노인은 아기 침대 상자를 받습니다. 이거 조립 안 했네? 내일 아들 오면 같이 조립하자. 아버님, 그런데 남편한테는 언제 말씀하세요? 내일 당장. 아니, 오늘이지. 곧 출근할 시간이니까.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은 알고 있어요. 입양하기로 같이 결정했거든요. 하지만 아버님께 말씀드릴 용기가.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먼저 아들한테 말할게. 우리 손주 온다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말해줄 거야. 김노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다시 한번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우리 집에 와줘서, 우리 아들 만나줘서, 그리고 이렇게 손주를 안겨주려고 애써줘서.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두 사람은 창고 안에서 함께 웃었습니다. 오해와 의심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희망으로 채워졌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노인과 며느리는 밤새 창고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그동안 못했던 대화를 했죠. 아버님, 이제 올라가서 쉬세요. 피곤하시겠어요. 괜찮아. 손주 용품 정리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두 사람은 함께 상자들을 정리했습니다. 아기 옷을 개고 장난감을 배치하고 침대 조립 계획도 세웠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아, 피곤해. 아들이 거실로 들어오다가 지하 계단 쪽을 봤습니다. 김노인과 며느리가 함께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빠, 당신? 새벽인데 왜 거기서? 아들의 표정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아버님이 다 아세요. 뭐요? 입양 이야기요.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노인에게 다가왔어요. 아빠,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다, 아들아. 김노인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히려 내가 미안하구나. 너희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무것도 몰라줘서. 아빠, 손주가 곧 온다며?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언제쯤 오니?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김노인을 봤어요. 괜찮으세요? 입양인데. 입양이 뭐가 문제니? 피가 섞여야만 손주냐?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이지. 김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어도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야. 아이를 품에 안을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좋다고 하셨겠지.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느리도 울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끓여왔어요. 그래서 언제 온다는 거니? 석 달에서 네 달 안에 연락이 올 거예요. 승인만 나면요. 그럼 준비할 게 많겠구나. 방도 꾸며야 하고. 김노인이 일어났습니다. 2층에 있는 작은 방을 아기 방으로 쓰자. 햇볕도 잘 들고 따뜻하잖니. 아버님, 그 방은 아버님 서재인데. 괜찮아. 나는 거실에서 책 읽으면 돼. 손주 방이 더 중요하지. 며느리가 감동한 표정으로 김노인을 봤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아기 방을 준비했어요. 벽지를 고르고 가구를 배치하고 커튼을 달았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들이 아기 침대를 조립하면서 물었습니다. 김노인이 옆에서 도왔어요. 좋아. 창문 옆이 좋겠구나. 햇볕을 받을 수 있게. 며느리는 아기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분홍색과 파란색 옷들을 가지런히 개어 넣었어요. 남자애일까, 여자애일까? 김노인이 물었습니다. 아직 몰라요. 어떤 아이가 오든 상관없어요.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며느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며느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네. 정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노인과 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죠. 감사합니다. 언제 뵐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며느리가 두 사람을 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승인 났어요. 다음 주에 아기를 만날 수 있대요. 정말? 김노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버님. 우리 아기가 와요. 세 사람은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기관을 방문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사가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니 요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안에 작은 아기가 자고 있었죠. 석 달 된 여자아이예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기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딸. 아들도 옆에 섰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을 보며 미소 지었죠. 김노인도 다가갔습니다. 요람 안의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작은 손, 작은 발, 부드러운 숨소리. 내 손녀구나. 김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어요. 커다란 눈으로 며느리를 봤죠. 안녕, 우리 딸. 엄마야. 며느리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기가 작게 웃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안아보시겠어요? 며느리가 김노인에게 아기를 건넸습니다. 김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어요. 할아버지란다. 내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기가 김노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을 뻗어 김노인의 손가락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손을 잡네. 김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0평생 느껴본 적 없는 벅찬 감정이었어요. 석 달 후 아기는 정식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호적에도 올라갔죠. 가족 사진을 찍는 날이었어요. 자, 모두 웃으세요.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김노인이 아기를 안고 며느리와 아들이 양옆에 섰어요.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가 눌렸습니다. 4명의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날 저녁 김노인은 거실에 앉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가져왔어요. 아버님, 차 드세요. 고맙다, 며느리야. 김노인이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네, 아버님.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내 말이 맞았어.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아기가 요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아버님,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했어요. 무슨 소리니? 내가 미안하지. 널 의심하고. 아니에요. 덕분에 더 가까워졌잖아요. 둘은 함께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김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오해가 이해로 바뀌고 의심이 사랑으로 변한다고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하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작은 아기의 숨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